예, 안녕하십니까. 정승국입니다. 오늘은 복지국가 조세제도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사실은 조세제도는 별 다루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제 뭐 대개 복지과의 지출에 대해서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필요하죠. 재원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강의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연구자들도 또는 학생들도 조세제도의 조세의 구조와 그리고 또 성격 변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지출에 대해서만 학습하는 것은 사실은 이 동절의 앞만 반쪽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 반대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출을 하면 사실은 지출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재원의 상당한 부분은 사실은 조세호에서 그 재원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 하에서 강의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복지과 재원은 조세 위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만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게 복지과의 공적 지출, 퍼블릭 웰페어, 퍼블릭 스펜딩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 이외에 또 특히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제 이 요구되는 게 오큐페이셔널 웰페어죠. 뭐 기업복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복지는 사실 이제 몇몇 나라에서만 좀 두드러진 일반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사실 기업복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비중이 약한 편인데 대개 뭐 기업복지가 그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되겠습니다. 이 세 나라 중에서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이 기업 복지가 가진 큰 비중이 대단히 크죠.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아마 일본보다 기업 복지 비중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대체로 이제 직원들의 직원 자녀들의 대학교 등록금을 부담해 주는 곳이 꽤 많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사실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 되게 이제 뭐 두 자녀까지 보장해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녀 수와 상관없이 보장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두 자녀 같으면 사실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기업으로서도 꽤 큰 부담이고 또 그것의 수혜를 받는 뭐 직원들도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또 이제 교육 쪽에 이는 뭐 교육 쪽분은 이 교육이라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뿐만 아니고 근데 고등학교 등록금도 사실은 정해 주는 것이 꽤 되는 것 같고 물론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인데요. 되는 것 같고 뭐 또 기타 보건의료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도 상당한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OLP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기업복지와 공적지출 우리의 공적지출은 사실은 지금 아마 뭐 지난해 기준으로 한 11점 몇 프로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적지출과 이 기업복지를 합하면 꽤 큰 비중을 갖게 되는 것이죠. 꽤 큰 비중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스칼 웰페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재정적 복지라고 뭐 번역할 수 있지만 뭐 텍스
익스펜디처, 텍스 익스펜디처, 조세 지출이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하고 텍스 익스펜디처, 텍스 익스펜디처, 그래서 조세 지출을 번역하고 이것은 주로 이제 조세의 감면, 세액공제 뭐 등등을 통해서 또 뭐 다양한 어떤 기업이나 또는 뭐 가구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이런 어떤 이 조세 지출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에 비해서 어쨌든 이 이제 지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복지과의 재원으로 포함을 하는 게 올바른 것이죠. 특히 피스컬 웰페어는 미국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나라도 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사실은 이 복지출 전체 복지출 비용을 사실은 산출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순전히 공적 지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것들만 따져서 사실은 소요를 매기는 것과 상당히 다른 그런 어떤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런 현상에 주목해서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 같은 분은 작은 복지 국가 이런 어떤 용어를 써서 이런 작은 복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리고 역사적 발전 그리고 역사적 작은 복지 국가의 어떤 발전의 경로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복지국가 확대의 어떤 이론으로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뭐 권력자원론이나 기타 뭐 산업화론이랄지 이런 어떤 잘 알려진 이론과 이론에 의해서 이해하기 힘든 이런 어떤 측면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국 프로그램 재원은 급여의 성격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보편적 급여는 뭐 보편적 급여는 주로 이제 노르딕 국가에서 그 비중이 큰 편인데 뭐 대체로 보편적 급여는 그 재정적 그 재원은 일반적으로는 조세가 되죠. 일반적인 조세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보편적 급여 프로그램을 들자면 기초연금이 있고 뭐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사실은 보편적 급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름은 뭐 기초연금이지만 되게 이제 만 60% 이상의 하위 소득과 재산을 합해서 하위 70%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제공이기 때문에 OECD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를 보편적인 급여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부조형 연금 제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조세호에서 그 재원이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은 아니지만 또 현물급여로서 보편적인 현물급여 대표적인 예는 역시 내셔널 헬스 서비스 NHS 제도가 되겠습니다. NHS 제도는 역시 베브리지 제도의 어떤 역사적인 이제 기원을 갖고 있는 영국이나 또는 노르딕 국가 뭐 이런 국가들이 NHS 제도를 가지고 있죠. 이탈리아는 유럽 대륙 국가에 속하지만 특이하게 의료보상 제도는 NHS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ndatory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법적인 기여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뭐 이것도 법인의 급여를 급여의 이 재원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조사를 수반하는 사회적 풍속 급여도 역시 그 재원은 조세가 되겠습니다. 사회보험은 뭐 잘 아시다시피 노사의 기여에 의해서 물론 뭐 기여율 노사의 가까이 기여율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증거 보조를 하는 국가도 있고 보조를 하지 않은 국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 계정 DC라고 해서 DC라고 하는 것은 Defined Contribution인데 뭐 전형적으로는 연금제도죠. 그래서 뭐 개인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의무적으로 자신의 개인 연금 대개 이제 연금 제도에서 이런 개인 계정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기여금이 정해져 있고 나중에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을 것인지는 사실 투자 수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어떤 연금 제도를 우리가 DC형이라 부르는데 특히 이제 개인 계정 DC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뭐 칠레와 같은 에, 남미 국가에서 발전된 그런 어떤 제도이고 이것은 근로자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복지는 대체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 다양한 급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죠. 우리가 무슨 조세라고 했을 때 사회보장세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세를 가리켜 영어로는 할 때 페이롤 텍스가 되겠습니다. 페이롤 텍스, 예, 페이롤 텍스. 페이롤 텍스. 네, 그래서 사회보장세 이렇게 조세 일종으로 이해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이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세제도 역사적 발전이 되겠습니다. 근대적인 조세제도는 역시 20세기 이후에 발전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20세기 초반 노동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보통선거 제도가 여러 각국에서 도입이 되면서 역시 조세제도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또 이데올로기 좌우파 정당들 사이에 아주 뭐 전장이 되는 그런 어쨌든 이게 뭐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서 조세 정책을 했을 때 뭐 그 요소는 효율성, 형평성, 보편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에, 어쨌든 근대 조세 정책이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해결책으로서 그렇게 뭐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불용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효율성 문제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이 중요한 그런 어떤 조세 정책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제 특히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뭐 그래서 자본에 대한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자본에 대해서 과중한 과세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가능한 한 또 이제 생산적인 그런 어떤 부문으로 사실은 투자가 또 이루어지고 집중돼야 할 그런 어떤 그게 사실은 경제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그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들이 사실은 자본에 대한 과세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어떤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엉덩이 원리라고 해서 어쨌든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누진적인 대개 이제 누진세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죠. 역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과세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바로 보편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소득세와 윤세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세라고 하는 사실은
뭐 3대 이제 조세가 되는 것이죠. 3대 세금이 되는 것인데 각각의 이제 기원들이 각 나라별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나라별로도 꽤 사실은 각 중요한 조세 제도를 도입한 시점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근대 자본주의가 막대한 경제적 부와 불평등을 초래하자 국가 엘리트, 특히 이제 경제 엘리트들이죠. 또는 억능 부담의 원리를 도입을 하겠어요. 여기 형평성의 원리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게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역시 뭐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돈을 써야 되는 이런 어떤 필요를 만들어내는 게 되는데 그러면서 조세제도의 발전의 역사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어쨌든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때 사실은 뭐 새로운 어떤 조세 이념과 새로운 조세들이 발전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초과 이윤세, 전쟁 준비세, 국방부담금 뭐 이런 것들이 임시세로서 부과하게 됐고 1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기업과 5%의 부자들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클래스 텍시스 뭐 이런 용어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누진세와 법인세도 제도화되게 되는데요. 누진세와 법인세가 제도화되면서 사실은 정부 수입이 막대하게 사실은 막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뭐 수입이 막대하게 되면서 조세가 재분배 정책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고 또 사용돼야 한다는 사실이 또 분명하게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경제 엘리트를 대상으로 해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세정책의 재분배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뭐 그런 경제 엘리트들도 수용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누진세에 대해서는 다만 좀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누진세를 선호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기에 드디어 이제 소득세의 잠재력에 주목을 하게 되고 또 원천과세 이런 게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클래스 텍스에서 매스 텍스로 그러니까 뭐 소수인구 집단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인구 집단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조세 원칙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2차 대전이 종전할 무렵에 60%의 취업자들이 조세 부담을 통계적으로 보면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 때는 막대한 조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서구의 모든 정부들은 높은 수준의 과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대 말이 되면 역시 이제 켄주의적인 그런 어떤 경제정책이 뭐 유럽의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즉 국가 자본주의 경제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지의 여러 가지 프레임을 통해서 또는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수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합의가 엘리트 사이에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걸 가능하게 된 게 높은 막대하게 축적된 그런 어떤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60년대부터 복지가 팽창하게 되는데 역시 이걸 대중은 뒷받침하게 된 것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특히 누진세제, 개인소득 법인세 속에 구현되어 있는 누진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높은 한계세율 체제, 하이 마지널 텍스 레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높은 한계세율 체제가 전후에 노동과 자본간 타협의 핵심을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케인주 복지국가에서 성장과 형평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이제 케인주적인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70년대에
1차, 2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해서 이게 그리고 뭐 케인즈 복지국가 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논리상 이제 인플레를 유발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높은 소득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자, 어려지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80년 초반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조세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이념이라 하는 게 통화주의가 가장 대표적인데, 뭐 이것은 조세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자유적인 개혁이 드디어 8년 초반 이후에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은 역시 시장 지향적인 과세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역시 이제 이때 사실은 본격적으로 80대의 본격적인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되게 되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어떤 조세 경쟁, 텍스 컴피티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경쟁적으로 사실은 자본의 그러니까 이 법인세 같은 것들을 낮추는 경쟁을 통해서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게 바로 조세 경쟁이 되겠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는 게 8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경쟁에 의해서 자본세나 법인세가 하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자유 조세 개혁을 대표하는 사실 조세 개혁이 86년에 미국 이룬 텍스 리폼 액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백 개의 조세 지출, 그러니까 세금 구멍, 룹홀이라고, 텍스 룹홀이라고 하는 세금 구멍도 배제가 되는데, 이때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국 조세 구조의 중요한 특징이 사실은 조세 지출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미국의 86년 조세개혁 이후에 각국에서 법인세와 개인소득 최고 한계 세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신 이제 조세 수준은 하락을 하지만 세원은 확대되게 되는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조세 수입 자체는 그다지 변동이 없는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은 게 스웨덴의 90년, 91년도 개혁인데, 이것들 가리켜서 우리가 세기의 조세 개혁이다,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 3인당 정부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소득세, 한계 세율, 법인세, 자본소득세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이 당시 사실은 90년 당시 스웨덴이 OECD 평균적인 조세 부담률이 GDP 대비 36.1%였는데 스웨덴이 52.2%였으니까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조세 부담률을 기록을 했으니까 사실은 스웨덴이 기존에 뭐 몇 가지 이제 뭐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을 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조세개혁 효과 무려 GDP의 무려 6%에 이르렀으니까 대단히 큰 규모의 그런 어떤 조세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때 사실은 이제 뭐 DIT라고 해서 꽤 유명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노르딕 국가의 어떤 조세 구조의 성격을 듀얼 인컴 텍스라고 부르는데, 이때 요 무렵에 사실은 스웨덴뿐 아니고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 또 핀란드에서 DIT를 채택을 하게 되는데, DIT라고 하는 것은 자본소득과세는 30% 이렇게 3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노동소득 과세는 이제 누진적인, 이렇게 해서 자본소득 과세를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사실은 좀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과세를 하는 게 노력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주목되는 그런 어떤 조세 개혁이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2000년도 개혁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개인소득세 큰 폭으로 축소를 했고, 그 주목적은 역시 국제적인 투자의 적격지로서 매력있게 만들기 위한 것, 즉 조세 경쟁의 일환으로서 2000도 독일의 조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전 세계 조세 개혁 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좌파 정부가 뭐 구별할 것 없이 공동으로 조세 개혁의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그럼으로써 이전에 누진적 소득 세제 이상이 80대 90대 역전됐다. 뭐 이렇게 갓도는 상당히 유명한 일본의 조수준 학자인데 2003년도에 쓴 그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삭감, 세원의 강조점이 소득세에서 소비세, 소비세를 대표하는 게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죠.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세나 뭐 담배세나 뭐 또는 관세랄지 뭐 또 환경세랄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환경세가 소비에 속하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보장세도 사실 이 시기 이후에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하락, 소득세 표준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세개혁의 중요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 소득세 패러다임도 형평지향성에서 효율성 지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개인소득세를 조금 더 이제 개인소득세를 둘러싼 계획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최상위 한계 세율이 크게 삭감됐고 과세 표준 구간, 텍스 브래킷을 우리가 과세 표준 구간 이렇게 이제 우리도 이제 과세 표준 구간이 몇 단계로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수를 이제 축소시켜서 좀 심플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의 연동 인플레이션에 연동을 시킨다 할지 또는 세원 확대 세원 확대 다양한 수당이나 면제 공제를 폐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소득세율 하방 압력 뭐 이런 것들 이게 조세경제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인상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는 이런 어떤 현상도 이 시기 이후에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 역진세에 대해 강한 의존이 되겠습니다. 역진세에 대해서 이 시기 이후에 사실 역진세에 대해서 강하게 의존하게 되는 대표적 국가 노르딕 국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세 구조에서 역진세를 대표하는 그런 세는 역시 소비세, 그중에 부가세죠. 부가세와 사회보장세. 부가세도 사실은 약간 누진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누진적인 요소를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부가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생활필수품, 식료품이나 생활필수품 같은 데서는 소비세 부가세율을 낮추고 기타 이제 뭐 좀 사치품에 가까운 것은 벌써 올리는 게 이게 이제 부가세를 누진적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뭐 사실 그런 어떤 누진적 요소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회보장세도 마찬가지죠. 사회보장세도 역진세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역진세나 사회보장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특히 이제 노르딕 국가의 그러니까 고지출 고조세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드디어 2008년도 금융위기로 인해서 또 이런 어떤 추세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워낙 2008 금융위기로 인해서 불평등 현상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조세대 공정성에는 관심이 다시 이제 재부각하게 되면서 다시 부자에게 과세하라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 또 조세 누진성이 또 약간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조세 구제 변동의 추이를 보면 법인세도 조금 증가하고 개인소득세도 이제 조금 증가하는 조금 더 누진적인 요소가 부활하게 됨에 따라서 개인소득 증가하고 또 부가치세도 약간 증가하는 이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낮은 자본세와 법인세를 옹호하는 신자유적인 효율성의 정당성도 좀 약화가 되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변화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에